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8주차 3차시 수업입니다. 3차시 수업은 그 이론 시험은 안 보고요. 이 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차시 과제를 내주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과제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과제로 제출하는 걸로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과제는요. 이 행복한이라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형용사 도형하고 색채로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이것들을 도형과 색채로 표현을 하신 거죠. 제가 그 1차시, 2차시는 우리 그 한국에서 유명한 그 근현대사, 근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점까지 아주 간단하게 그 지금 한 8명의 화가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점선면이나 아니면 이런 디자인과 색채가 하는 이런 미술을 중심으로 한 이런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가들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지금 이 작가 활동으로도 유명한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파버 비렌이나 파울 클레나 이 바실리 칸딘스키나 이 몬드리안 여러분들이 그 그림들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그 1차시, 2차시에서 했던 8명의 그런 그 화가들, 그런 색채도 있고요. 또 이런 점선면, 이런 그 도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지금 제가 4명의 이 비렌과 끌레와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을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제시한 행복한 이런 주제에 맞게 도형과 색채로 전체적인 이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색과 형태는요, 이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그런 기초 도형은 이런 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형들은 서로의 조합으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물이나 생각을 단순해서 원, 삼각형, 사각형 그런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실습으로도 해보셨죠. 그래서 색채 연구가 이 파버 비렌도 색과 형태를 연구했습니다. 비렌도. 그래서 이 색과 형태를 연구하면서 이 빨강색은 사각형으로 나왔고요. 주황은 직사각형으로 나왔고 노랑은 역삼각형, 초록은 육각형, 파랑은 원형, 보라는 타원형으로 이런 관계를 성립시키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각은 이 파버 비렌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색과 형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는 색과 형태, 이 색채 연구가이기도 하고 이 비례는 색채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과 형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빨강에서는 정사각형, 오렌지에서는 직사각형, 옐로우에서는 이런 역삼각형, 초록은 육각형, 블루는 타원, 정원이죠 참. 그리고 보라는 타원. 이렇게 관계를 성립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과 형이라는 이 파버 비례는 이렇게 연구를 하였고요. 이 파울 쿨레입니다. 파울 쿨레는 스위스의 화가예요.
그리고 국적은 독일이고요. 이 파울클레는 이런 그 피카소, 마티스 같이 20세기에 아주 빛낸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작품은 이런 표현주의, 입체파, 초현실주의 이런 다양한 이런 예술 형태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도형으로만 가지고 이 클레는 성과 태양이라는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원색과 단색 같은 그런 같은 계열의 색이나 아니면 보색 관계, 서로 반대색이죠. 보색이 이런 색들끼리의 병합 또는 배열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치하거나 해서 이 마술 같은 이런 놀이의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과 태양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 파울클레는 이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파르베스트펠이라는 이 그 컬러 배열을 또 이렇게 도형으로 나열을 해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 굴레도 이런 색과 형태를 가지고서 연구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그 색채와 형상의 융합이라는 이런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황색의 교회탑이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과 풍경은 볼 수가 없죠. 예. 구체적인 형상은 이렇게 서서히 의미를 잃고 이 색채와 융합된 그런 이미지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채를 이용한 이런 강약의 그런 리듬감 효소가 그림의 전체에 스며들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색조, 톤, 그 여러 가지 색들이 복합된 거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정한 그런 리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노란색 사이사이에 강렬한 보색들이 보이죠. 노랑과 노랑 사이에 뭐 진한 색들이 보인다든가 노랑과 노랑 사이에 이런 그 보색이 있다든가 이런 명암의 대비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그런 리듬감도 느끼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색감으로 인해서 리듬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들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 색채와 형상의 융합이지만 이게 황색 교회탑이 있는 풍경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도 합니다. 이게 그 파울쿨러의 티즈니의 정원해서 지금 이거는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정원을 이렇게 그 도형으로 해서 이런 삼각형, 사각형 이런 선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울 클레 작품들은 이런 도형이나 그 색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쪽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정원의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도형으로 사각형, 원, 삼각형 뭐 이런 도형으로 이런 그 정원의 표시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의 그림들을 감상해서 보면 조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선가면 그리고 수많은 그런 색채들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의 의미를 만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조화를 위해서 강렬한 원색이 아닌
따뜻한 느낌의 그런 파스텔 톤을 사용한 것이 이 파울 클레의 작품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색은 나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나를 영원히 소유하고 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색과 내가 하나라는 행복한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화가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색시제들은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가로지르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징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추구했던 이런 시각과 공간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시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서 악보의 음표가 되기도 하고 또 악기가 되기도 하면서 그런 공간적인 연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쾌한 행진곡은 나를 들뜨게 하고 장엄한 교향곡은 애처로워 눈물 짓게 하며 이런 삼중뒤의 실내악은 나를 포근하게 감싼다 하고 이렇게 그 음악적인 그런 조화 또 이런 행복한 공간 이런 시각적으로 통해서 이런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의 이런 색채들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런 작품들이 이 파울 클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회화입니다. 그래서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오자마자 지금 그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회화예요. 그래서 운동을 기록할 때 회화는 음악을 닮아간다. 칸딘스키처럼 클레 역시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리스트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로 아주 음악가이죠. 그래서 클레가 음악적인 구조물을 조용하는 것으로 번역했다는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했고요. 또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언젠가 지인에게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의 드로잉이 음악을 옮겨 적은 것처럼 추정했을 것입니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구조물을 조형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거는 마치 연주하는 느낌으로 리듬감 있게 나타나는 움직이는 회화다 하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삼가능 어린 시절부터 음악, 문학, 회화에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태생부터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대학에서 성악과 음악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음악교사인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그런 바이올린 시적으로 고작 11살 때 벨은 시 관현악단의 특별 연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림 실력도 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에게 배운 드로잉과 채색법을 바탕으로 그림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환경이 굉장히 그 뛰어난 집안에서 예술을 그 아주 타고난 집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쵸?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틈틈이 또 장문을 하거나 시도 썼다고 합니다. 회화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도 약간 시적인 감각을 발휘했고요. 그의 그림은 그런 많은 문학가의 영감을 자극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대요. 화가가 될 건지 음악가가 될 건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의 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음악보다 뒤떨어진 미술의 예술적인 수준을 끌어오기 위해서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좀 독특하죠. 파울 글의 그 가는 그 길도 예. 보통은 좋아하는 길로 가는데 잘하는 걸로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뒤떨어진 것들을 예술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가로 될 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름달이 뜰 때의 불입니다. 이렇게 도형으로만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오른쪽 거는 이거는 이제 파울굴레 장비 정원이에요. 그래서 군데군데 땡글땡글한 게 이제 장비겠죠? 근데 정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도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굴레는 모든 작품들이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그 색감도 아주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예, 다음은 간딘스키입니다. 바실리 칸딘스키. 여러분들 미술책에서도 많이 봤고요. 아마 그 그림도 많이 알 겁니다. 이것들은. 이 바실리 칸딘스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피카소, 마티스와 비교해서 20세기 중요한 예술가로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라고도 평가되기도 하고요. 또 이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짙어지면서 그의 추상회화는 드라마틱 시대, 그래서 1920년대에서 24년 그때 작품들은 드라마틱 시대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건축적 구성을 가진 컴포지션 시대를 1920년에서 24년으로 또 봅니다. 또 원의 시대 25년에서 28년, 구체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제가 그 드라마 시대와 컴포지 시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잘못 전달을 한 것 같네요. 25년, 24에서 25일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수정을 해주세요. 컴포지 시대가 1924에서 1925, 그리고 원예 시대가 25에서 28년입니다. 예, 그렇게 세 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채는 이런 건반이다. 눈은 공, 영어는 현이 있는 피아노다. 이렇게 칸디스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이런 영혼의 울림을 내기 위해서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그의 말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선명하고 밝은 색채로 음악적이고 역동적인 추상 표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이런 색채와 선, 면, 이런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도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형 요소, 점선면, 색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 표현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황적청입니다. 노랑, 빨강, 파랑. 색의 3원색이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기본색. 그래서 녹색, 분홍, 초록, 보라색. 이렇게 점과 선, 그리고 원형으로 된 기하학적 무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축적 형상. 그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적 형상 또는 사람의 옆 얼굴. 노랑으로 이렇게 주조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은 이런 곡선 사용하면서 이런 파란색, 그리고 화면의 중심에는 빨강색,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딘스키는 이런 곡선과 직선, 면, 그리고 색채를 단순히 배열한 것이 아니라 화면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구성하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계획적으로 구체하게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칸디스키는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상미술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덩어리가 되고 그 점들이 여러 형태로 모여서 다양한 모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를 추상화시키면 하나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점들이 여러 개 모이면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그 방향을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선은 역동적인 느낌을, 짧은 선은 수축, 긴 선은 팽창, 이런 것들의 리듬을 가질 수 있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은 음악 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색채의 느낌도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그 논리적인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는 추상 미술에 점에서 표현한다는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느낌을 표현을 해서 이런 작품에 실기도 했습니다. 또 이거는 평면 도형을 이루는 이런 면은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내서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은 점과 선의 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점과 선만으로는 불투명했던 그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면 위에 이런 점과 선을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점선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도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칸드스키는 이렇게 추상 미술의 기초를 가지고 선이나 점이나 면에 두고 이들이 이루는 여러 형태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해서 추상 미술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전시도 많이 갔다 오셨고 미술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미술책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과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색과 선과 이것들이 설명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칸딘스키는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에로부터 출발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추상미술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시작해서 이런 도형으로 작품을 그 표현을 한 화가입니다. 이거는 원석의 원입니다. 이 추상 그 창조의 선구자의 이 칸디스키는 어느 날 우연히 거꾸로 걸린 자신의 그림을 봤대요. 그래서 순수한 추상의 가능성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된 그림 속의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상이 예술적인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후 그는 단순한 색과 선, 형태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하는데 추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솟는 선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나타날 거고 부드럽고 완만한 선은 느리고 조용한 리듬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색에서는 음색, 색상은 가락, 채도는 음의 크기, 그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표현된 것이다 하고 이 원석의 원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칸디스키의 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색채 연구, 그래서 원석의 원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표현해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칸디스키의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얀 선이 있는 그림이 이게 476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이 작품이 가치가 그렇게 있었나 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록색집에 있는 풍경은 301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칸테스키가 초록색 집에 있는 풍경은 좀 초창기에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그 하얀 선이 있는 그림은 그 이후에 이런 추상적인 도형을 가지고 표현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그림이. 최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마호가니 즉흥 연주인데 275억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선과 곡선은 273억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칸디스키 작품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은 이 1872년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수법을 사용해서 풍경, 전경, 그리고 이 사람도 마티스의 작품의 영향을 받은 후에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몬드리안은 수직 수평, 구조 원리를 이 원색의 정방, 장방 이런 배치와 균형을 이루죠. 그의 작품에서 그의 관심사였던 도시의 건축물이 연상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균형입니다. 예. 칸디스키는 관념을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따뜻한 추상이라고 불리고 몬드리오는 이야기를 줄여서 함축하는 환원의 과정을 거쳐서 차가운 추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칸디스키와 함께 20세기 추상 예술을 이끈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칸디스키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추상 미술을 보여준 게 몬드리안입니다. 곱게 뻗은 직선에서 풍기는 절제된 아름다움. 몬드리안 세상의 본질은 수직 수평으로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푸르게 무성한 나뭇잎보다는 하늘로 솟구치듯 높이 뻗친 나무와 수직함의 힘이 더 큰 의미를 두고요. 바다의 물결과 푸른빛보다 마치 하늘과 바다가 자를 대고 가른 듯한 수평선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몬드리안 작품은 검은색의 삼원색의 수직선을 통해서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고요. 이는 미술계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준과 동시에 몬드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몬드리안 역시 칸디스키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같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즈 음악을 매우 좋아했고요. 기계음을 사용하는 미래주의 음악에 크게 매료돼 있다고 합니다. 기계음은 자연적이진 않아서 누구나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중에 브로드웨이 우기부기 음악과 미술의 만남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도 꼽히죠. 지금 이겁니다.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이렇게 삼원색을 이용해서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수직선과 수평석으로 구획을 나눈 다음에 빨강, 노랑, 파랑 세 개 삼원색만 가지고 회화 작품을 이렇게 응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표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형으로 구성된 다양한 크기를 하기 때문에 연상되는 장면을 생각해서 도형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색과 형태에 대한 얘기. 또 이렇게 예시로 이런 곡선,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 거 아니면 이렇게 짧은 면 정사각형만 가지고도 하셔도 되고 이런 도형으로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 곡선 이것들을 이용해서 예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과 형태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미지의 도형과 색채 이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제는 행복한입니다. 그래서 왜 주제에 대한 제목을 했는데 많이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름을 좀 써주세요. 제가 이거를 다 출력을 한 다음에 쫙 피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구분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꼭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기 바라고요. 작품 주제 제목과 작품 주제 발상 왜 이렇게 됐는지 길게 쓰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에다 작품을 하는데 이것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서 한글 파일도 괜찮고요. PPT 파일도 괜찮고 해서 다 여기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